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중규모 택지로 과천을 수도권 3개 신도시로 결정한 것과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에 갔던 조사단이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대형 사고 관련 뉴스들이 많았는데 KTX 탈선과 강남 대형 빌딩 붕괴 위험은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KTX 강릉선 탈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12월 10일 뉴스 리뷰에서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사흘 만에 운행을 재개했고 철도경찰이 책임 규명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흘 만에 복구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사고 구간은 시속 40km로 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는 선로 전환기 오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사고의 책임자 규명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KTX 강릉선의 정상 운행이 재개되었고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원인은 선로 전환기 회로의 연결 오류이지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와 시공, 유지 보수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책임자 규명을 위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KTX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철도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2월 11일 뉴스리뷰에서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연이은 철도 사고에 책임을 지고 취임 10개월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면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문책 인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 사장은 서울역 KTX 굴착기 충돌 사고, 오송역 단전 사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10여 차례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과 기강 해이 등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특히 강릉 KTX 탈선 사고 원인에 대해 말을 바꿔 문매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철도 전문가나 코레일 내부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있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후속 문책 인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KTX 강릉선 사고를 일으켰던 선로 전환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개통된 서원주에서 강릉 구간의 236개의 선로 전환기 개통 방향과 밀착 상태, 표시 제어 회로 정상 동작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17일 조사위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선로 전환기의 경고신호 훼손이 설계부터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 파악에 나서는 가운데 철도의 유지 보수와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은 시공 불량을 주장하고 철도 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 측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철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시공과 유지 보수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KTX 강릉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로 전환기 문제 발생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6월 설치 때부터 선로 전환기 오류가 있었다면 공단 측에, 개통 이후 문제라면 코레일에 더 큰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오송역 단전 사고와 2011년 강명역 탈선 사고 때도 코레일과 철도공단 측은 각각 시공 불량과 운영 부실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철도 안전의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는 시공과 운영의 일원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고 원인에 대한 기술적 추정과 함께 철도 시스템 관련 주체들에 대한 설명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다 알기 쉬운 이해를 제공했던 보도였습니다.
반면 사고 원인의 조사와 관련된 쟁점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한 이번 보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가 예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조사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주체들이 많은 경우 초기의 관심에 비해 추후 관리나 개선의 정도가 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진행을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우의 수를 설명하고 안내해 준다면 일반 시민들도 후속 조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 논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서울 강남 대종빌딩의 붕괴 위험 평가와 이에 대한 관계당국과 입주자들의 대처와 반응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해당 사안의 잠재적 위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12월 12일 뉴스리뷰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상 15층 대종빌딩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돼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하면서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고 단면에 손상이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1년도에 준공된 후 대부분 사무실로 사용 중인데 입주민들은 일찌감치 사무실을 비웠고 강남구청은 재난 현장 통합 지원본부를 꾸려 입주민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긴급 점검을 통해 대종빌딩을 안전등급 최하위인 2등급으로 평가한 강남구청은 이달 자정을 기점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응급 보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2개월간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12월 14일 뉴스리뷰에서는 긴급 안전진단에서 최하인 2등급을 받아 폐쇄 조치가 내려진 대종빌딩 입주자들은 일찌감치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감지했지만 불과 9달 전인 지난 3월 강남구청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A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갑작스런 퇴거 명령에 전체 76개 업체의 절반 이상이 아직 짐을 빼지 못한 채 임시로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손해배상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남구청과 건물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19일부터 추가 응급 보강 공사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붕괴 위험성 탓에 출입이 금지된 대종빌딩처럼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2등급 건물이 서울에만 10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는 건물도 있지만 개인 재산이다 보니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입주민 지원을 늘리거나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소개하면서 건물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낮아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강남 소재 한 빌딩의 붕괴 위험 평가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대처와 입주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의 고층 빌딩의 붕괴 위험은 해당 빌딩을 넘어선 심각한 위험 요소이고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보도라는 점에서 공익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항에 놓여 있는 시청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처 방안이나 팁 같은 것이 제공되었다면 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평가 주체에 따라 평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위험하다는 정보는 오히려 사항을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택시 노조와 정치권의 반응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12월 10일 뉴스리뷰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57살 최모 씨는 10일 오후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불을 붙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고인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 앞으로 유서두통을 남겼다고 전하면서 20일로 예정된 3차 집회에 대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12일 뉴스리뷰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국회 앞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대해 투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3일 뉴스리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가 20일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풀에 반발하는 택시 업계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인데 민주당 카풀 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20일 집회에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우려하면서 1차 합의 시점을 20일 전까지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알려진 사실 위주로 보도하였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이나 카풀 서비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망을 이래 새로운 쟁점이 제기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떤 집단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논의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항상 주류의 의견이나 새로운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변적인 의견이나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김아령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지난 16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는데요. 트렌드 지금 여기는 특색 있는 트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북한 접견 지역이 새로운 관광지로 재발견되면서 그 안에 자리 잡은 여러 관광 명소들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남북이 전방 감시초소 철거, 지뢰 제거, 북한 철도 조사 등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에 북한 접경지대가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하이라이트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숨은 명소도 재발견되고 있죠. 영상의 첫 소개는 경기도에 위치한 동두천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왕복 1,000원이면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다녀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부터 원산까지 달렸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백마고지역까지만 운행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마 백마고지역에서 철원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으로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역 이름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해가기 쉬웠습니다. 통곡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설치한 도로 원표를 보여주며 예로부터 철원은 한반도의 중심지로 당시에는 행정과 교통의 요충지로 인구 2만이 살았으며 일본에도 없던 백화점이 2개나 있을 정도로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2만 정도가 이어서 북한이 정권 강화와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건립한 노동당사를 보여주었는데요. 3층 건물로 만들어진 노동당사는 러시아 건축 양식인 무철근 공법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지어져 한국 전쟁 때도 수많은 폭격을 맞았음에도 아직까지 건물 모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수세식 화장실의 건물 곳곳에 남겨진 상흔들은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노동당사 건물은 아픔과 공포의 상징이었는데 현재는 평화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인식이 변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을 거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고석정과 직탕폭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철원 평화전망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비무장지대와 북한 일부 지역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점차 호전되면서 통일이 아주 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관광객의 인터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장면으로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경의선 도라선역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라산역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까다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어 신기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 덕에 파주 일대, 북한 접경 지역을 관광하는 다양한 코스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북의 동의선이 첫 번째 이동 경로로 임진각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내에는 한국 전쟁 당시 파손된 증기 기관차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기 기관차는 원래는 전쟁 중에 군수물자를 운반하던 열차였지만 중공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가던 도중 중공군의 폭격으로 장단 열차 겉면에 총알 모양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한국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관광 코스는 도라전망대로 이어졌는데요.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망원경을 통하여 바라본 북한은 고유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손금 보이듯 환하게 보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외국인 관광객들도 매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 know it'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절경을 이루는 다음으로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일명 김일성 별장이라 불리는 화진포의 성과 송림을 감싸고 있는 호수 너머 호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승만 별장을 소개했습니다. 유럽 이 두 별장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숨은 사연이 있다는 유럽식 별장과 한옥식 별장을 남북 정상에 사용한 것이라 하여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1930 화진포의 성은 1938년에 선교사 쇼우도 홀이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김일성 주석이 가족들과 함께 휴양을 즐기던 별장이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내다본 전경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곳 같아 화진포의 성이라 부른답니다. 또한 성 안에는 김일성 주석이 별장으로 사용했던 흔적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현장이니까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건물은 한국 전쟁으로 훼손되었지만 1995년 복원을 계기로 화진포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화진포의 명소가 되었죠. 옥상 전망대에서는 금강산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상도 금강산 12,000 손에 닿을 듯 말 듯 가깝지만 먼 절경에 관광객들은 아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전히 한 번에 다 점을 할 수 있는 대박. 점을 이루는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을 보여주었는데요. 별장이 있습니다. 화진포의 성 못지않은 관광 명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문화관광 해설사의 인상 깊은 인터뷰와 함께 영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은 1954년도에 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공존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아령 학생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되었던 화진포의 성, 일명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에 숨겨진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적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머물렀던 흔적들이 현재 고스란히 역사로 남아 관광객들의 명소가 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김아령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저는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의원들
네,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 1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이 불러올 정치 지형 변화에 각 정당의 이해가 상충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합의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여야가 이제 선거제 개편을 놓고 그야말로 험난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제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이제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합의문의 내용을 좀 보면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 등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등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검토, 여부, 논의 이런 모호한 단어들이 많이 쓰인 것으로 봐서 사실상 진전된 합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풀기 위한 조치 정도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면에서는 일단 선거제 개편 추진에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합의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의원 특권 폐지 입법 후에 연동형 의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원 수를 이제 330석, 즉 10% 증원 이내에서 확대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400석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부터 폐지한 후에 의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사그라든 개헌 논의를 되살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더 큰 정치적 청사진을 가지고 선거제 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선거제 개혁 합의 중요한 건 이행이다라면서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이 빠듯한 시간에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최종 합의를 이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 만큼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선거제 개혁의 성패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야가 이제 대원칙에 합의하긴 했지만 그래도 곳곳에 갈등 요소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수 언론 그리고 진보 언론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언론의 이제 반응을 좀 보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진보 언론 쪽에서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가세에서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우선 이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다당제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는 양극단적인 정치 대결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제도에서는 사표를 이제 줄일 수가 있고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데다가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현행 국회의원 정수의 10%, 즉 한 30명 정도의 증원을 검토한다는 이번 합의문은 국민의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감안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로 보여집니다. 일단 각 정당들의 입장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계산들도 각자 다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입장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야3당의 입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애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에 동참한 배경이라면 정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거제도 이제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문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내년 1월 이제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 과제에 대한 논란은 원점에서 이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일보는 정치 골간을 바꿀 연동형 비례제, 여야 모두 사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년 후에 있을 이제 총선에서 각자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사심을 버리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민일보는 앞으로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다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이제 무조건 금기시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어떤 경직된 자세를 좀 버리고 향후 협상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특히 이제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율이나 지역구의 방식 그리고 개헌 등 다른 문제를 빌미 삼아서 연동형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이번 연동형 비례제 합의를 유연함과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선거구제 개편은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되어 얽힌 고난도 게임인 만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전략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선거제 장단점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는 100% 연동형 비례제를 말합니다. 즉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도 정비례해서 배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국을 이제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와는 달리 대도시 몇 개의 선거구를 묶어서 이제 2명에서 4명 정도의 당선자를 뽑고 농촌에서는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뽑자는 것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만 하더라도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문제 역시 또 다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각제 개헌 논의를 한다는데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야상당과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즉각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당의 주장이 바람직하고 또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본질적인 부분과 좀 국민이 빠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던가 또 의석수에 따른 당리 당략 그리고 어떤 단식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거제 개편이 마치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론이 이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본질을 비껴간 부정확한 보도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또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내용의 연장선 상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 결국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최근에 국회 정개특위가 중요한 쟁점들을 7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향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민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민 감정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득실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심을 어떻게 또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는가일 겁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각 나라마다 역사와 정치, 또 문화적 배경에 맞게 발전시켜온 것이 선거제도인데 우리도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선거제를 개혁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좀 더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선거제 문제점에 비춰봤을 때 각 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로운 것이고 또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에 대한 언론의 친절한 분석과 해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힘겹게 시작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언론이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예, 언론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